(2020년 7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박원순 시장 변사 사건을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박 시장의 측근과 경찰은 정치학적 용어로 하게 되면 방기, 왜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박 시장 변사 문제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모든 취재를 할 때는 그동안 이러한 일을 다시 한번 시계열로 쫙 꿰맞춰보고 흐름을 보게 되면은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추론이 가능하고 추론대로 한번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고 틀리면 수정을 하고, 이게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귀축법적 취재, 귀축법적 학문 연구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7월 8일 날 오후 3시쯤 임순영 서울특별시 젠더특보가 박원순 시장 집무실로 찾아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실수한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5시쯤에 박원순 시장의 전직 비서인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은 바로 그때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이 서울시장 같은 공직자들은 그 주변에는 그 비서들을 상대로 정보기관 사람들이 숱하게 정보 수집을 하기 때문에 박 시장이 같은 VIP들이 어떤 걸 했다는 거는 어항석의 금붕어처럼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소문까지 다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 시장이 미투 사건과 연루될 수도 있다는 거는 아마 정보기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비서들 사이에서 이미 돌았으면 그 비서들을 상대로 정보 요원들이 취재하는 것도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선물 사주고 이렇게 접근해서. 그 비서들은 뭐 지금은 이분을 모시지만 또 그 다음엔 다른 분도 모셔야 되니까 그렇게 충성심도 강하지가 않습니다. 재벌 기업의 비서들이라면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공기업들은, 공공기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VIP 상하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날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박원순 시장이 피소됐다는 사실이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 본청으로 보고가 됐고, 이것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됐습니다. 이거는 뭐 언론 보도가 나왔던 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이죠. 7시부터 9시 사이에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구청장들과 성북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예정된 만찬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구청장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수영비서와 함께 관용차를 타고 가회동에 있는 공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쯤 아침에 오후 3시에 왔었던 이명선 젠더특보를 불렀습니다. 임특보는 박 시장의 비서관 2명, 그 중에 한 명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죠. 과 같이 공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임특보는 그때 상황에 대해서 보고 내용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오후 3시에 했던 거에서 보고 내용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등을 묻는 정도의 대화가 오갔다. 결코 대책회의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의에 서울시장의 가장 측근인 비서실장 고한석 비서실장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고 실장은 이에 대해 그때 나는 박원순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날이 바뀌어서 7월 9일입니다. 오전이겠죠. 박 시장이 박 시장 측에서 서울시청에 박 시장이 몸이 좋지 않다, 오전 일정을 취소해달라, 출근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뜻이죠. 그러나 정세균 총리와의 오차는 예정대로 한다, 이렇게 통보를 했답니다. 이거를 확인한 고한석 실장이 오전 9시쯤 공관으로 갑니다. 그러한 고 실장에게 박원순 시장은 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여성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심각한 상황이다. 언론에 보도될 것 같다. 문제가 커지면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쯤 원래 박 시장은 정세균 국무총리 공관을 그날 방문해서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오찬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까 그대로 한다라고 그랬었는데, 이때 10시쯤 박 시장이 정 총리하고 김영종 종로구청장에게 전화해서
몸이 안 좋아 못 뵐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을 취소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 이 총리공간 모임에서는 광화문 광장을 바꾸는 것, 재구조화하는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화가 끝난 다음에 고한석 실장은 변호사를 구하고 해결해 보겠다. 답답했겠죠. 그렇게 말을 하고 10시 10분경에 박 시장의 공간을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그럼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10시 40분쯤 서울시는 서울시 출입 기자들에게 서울시장 공개 일정 취소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4시 40분 박 시장은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죠. 공관에 있던 10시 44분 박원순 시장은 측근에게 산에 심기를 정리하러 간다. 산에 가서 심기를 정리하겠다. 갔다 와서 발표를 하겠다. 뭐 발표의 목적으로는 얘기 안 했는데 미투 관련 사건이겠죠. 오후 12시경 공관으로 돌아오겠다. 12시경 돌아오겠다. 라고 말을 하고 공관을 나갔습니다. 요거는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CCTV에, 그 동네 CCTV에 보게 되면 어두운 점퍼에 굉장히 더운 날인데 긴팔 옷을 입고 잠바를 입고 회색 신발에 검은 배낭을 맨 박 시장이 나오는 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48분, 49분 사이에 가해동 주민센터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인데 아마 택시를 잡아 세워놓으라 그러는데 그걸 기다렸던 모양이죠. 좀 안 맞아서. 그러다가 택시를 타고 갑니다. 택시 타고 간 것도 확인이 됐고 4분 뒤에 2km도 안 되니까 와룡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0시 53분에 찍힌 와룡공원 CCTV에는 와룡공원 성곽길을 내려가는 박 시장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탄 걸로부터 따지면 뭐 바로 내린 직후겠죠. 내려가는 모습, 올라가는 모습. 그 후속 보도에 의하면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박 시장이 한 여성과 마주치자 급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다. 네, 뭔가 본인을 좀 감추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11시쯤에 이 고한석 비서실장이 박원순 시장의 행동이 묘한 데다 연락도 제대로 연락을 시도했던 모양이죠.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북악산 안내소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박 전 시장의 행적을 수소문했답니다. 이 북악산 안내소가 말바이 안내소입니다. 그 와룡공원에서 북악산 등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죠. 네. 그럼 거기도 이제 박 시장이 왔다는 걸 알았죠. 네. 그리고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에 박원순 시장은 그분의 딸인 박다인 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 박원순 시장은 고한석 실장과 다시 통화를 했는데 5분간 통화를 했는데 감당이 어렵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고 실장은 이야기했고 고 실장은 산을 내려오시라 라고 마음을 돌리시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후 1시 44분 박 시장의 텔레그램이 마지막으로 접속이 이루어지면서 끊어졌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3시 49분에 성북구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 관저일 겁니다. 인근에서 박 시장 핸드폰에서 나오는 발신 신호가 끊어집니다. 네, 그건 스스로 배터리가 아웃 때도 끊어지겠지만 스스로 이렇게 전원 끊기를 해도 끊어지죠. 그러면 전화를 스스로 끊었다고 본다면은 그때부터는 소통을 끊고 외부와의 행동을 끊고 자기만의 행동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뭐 일단 합리적인 추론은 자살을 시도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극단적인 행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후 17분 박원순 시장의 딸 박다인 씨가 박 시장의 집에 있는 유서를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4-5시간 전에 112에 전화를 걸어서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공간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나갔군요. 그때까지는 뭐가 나왔었는가 하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에 심기를 정리하러 간다. 갔다 와서 발표를 하겠다. 12시에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와 별도로 유언 같은 말을 박다인 씨에 하고 나갔던 모양입니다. 유언 같은 말이 무엇일까요? 유언 같은 말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박다인 씨하고 또 이 말을 들었던 측근들은 왜 박 시장을 막지 않았을까요? 너무 높은 VIP라서 그냥 비켜섰던가요? 아니면 사건이 미투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빠졌던 거야. 그때 공간을 나오는 박 시장은 주먹을 쥐고 이렇게 걷는 모습이죠. 결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를 받으니까 바로 박 시장 휴대전화에서 마지막 발신이 됐는데 이제 바로 확인을 해갖고 경찰 2개 중도와 형사 드론, 경찰견, 기동대, 특공대 77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도 소방차 등 역 10여 대 등을 차량을 동원해서 소방견도 동원했고요. 구급차 대기 놓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7시간이 지난 자정을 넘겨서 12시 1분에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을 발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은 그 전날 9일날 했다고 해서 그날을 기준으로 5일장을 했기 때문에 13일날 발인을 했습니다. 자, 봅시다. 우선 제가 하나 좀 이상한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임순영 젠더 특보가 어떤 분인지 19년 1월 달에 서울시 3급 국장급으로 채용된 분인데 지방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죠. 근데 이분은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등에서 근무했고 그 다음에 남인순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 보좌관을 한 사람입니다. 여성단체 주로 근무를 했었죠. 그럼 남인순 최고위원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정의연 윤미향 당선자, 그때는 지금 의원이죠. 그분 사건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준 민주당 인사입니다. 윤미향 지지 15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남인순 씨입니다. 이분이 남인순 최고가 윤미향 당선자의 입장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해명 내용을 함께 준비했다. 그렇게 증언했죠. 남인순 씨가 어떤 분인가 하면 인일여고 나와서 수도 여자사범대학교 국문과에 들어갔다가 제적이 됐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학해서 졸업을 했고요. 성공회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야학을 하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그 이후에는 여러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미향 씨처럼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는 강남 상부인 서울 송파병에서 당선됐고요. 그리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문재인 캠프 여성본부장을 했고 또 18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선거에서는 강남 3구에서 유일하게 재선한 민주당 의원이 됐죠. 네, 이젠 정치인, 우뚝한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윤미향 의원이 옳다라는 지지를 그렇게 열심히 막아준 분이죠. 그리고 이분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분이 바로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 특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처음 나온 얘기가 많을 텐데 고한석 비서실장이 어떤 사람인가 몇 군데 좀 물어봤습니다. 고한석 씨 잘 모르시죠? 비서실장이 이분이라는 것도 최근에 알았을 겁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를 대만에서 나와서 중국어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중문과를 다녔고요. 중문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은 우리로 얘기하면 행정대학원 정도 되죠. 공공행정대학원. 거기 가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였죠. 그래서 IT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하는 엘리트가 됐습니다. 돌아와서는 SK그룹의 SK차이나 IT 인터넷 사업 개발 팀장을 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어 잘하니까 또 IT도 하니까 인터넷 개발하는 사업 팀장을 했고 삼성 네트워크스 글로벌 사업 담당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업도 알고. 그런데 그 다음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고요. 서울시 산하의 서울시 디지털 재단 이사장을 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가 2020년 4월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하고 무슨 인연이 있었을까요? 이분이 쓴 책 중에는 빅데이터 승리 과학. 이건 오바마가 승리했을 때 그거를 분석한 책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승리를 예측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93년도 5월달에 나온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1992년 이선실 난파 간첩 여성 할머니죠. 저는 이 사건을 당시에 썼기 때문에 저도 잘 기억이 납니다. 이선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이런 걸 만들었죠. 안기부가 수사했던 사건이고요. 근데 이거를 운동권에서는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고 하지 않고 민족해방 애국전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대남공작원 이선실이 남쪽에 내려와서 300여 명을 포섭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던 말이죠. 근데 이 사건에 고한석 씨가 연루돼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이 됩니다. 그때죠. 그때 아마 서울대 대학원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때 이 고한석 씨는 항문에 너비는 1.5cm, 길이는 23.6cm 정도 되는 메모지를 돌돌 말아서 캡슐에 집어넣고 그 캡슐을 항문에 넣고 나오다가 신체 검사에서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지검공안 일부가 조사를 했는데 그 메모지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대학원에 있던 황인호, 이분이 이제 이 사건에 좀 주범에 가까웠다고 그때 몰렸던 사람이죠. 이선실은 북한으로 도망쳤으니까 못 잡아버렸고 황인호가 작성한 건데 여기에는 안기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 관련 기밀사항, 안기부가 어떻게 간첩단을 수사하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밖으로 전해주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걸 캡슐에 넣어갖고 항문에 넣고 나오다가 걸린 거죠. 이러한 보도가 다른 매체가 아닌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모습이죠. 예. 그래서 몇 군데 물어보니까 뭐 다 알더라고요. 이 운동권 멤버들은. 아, 고한석 씨는 그랬어. 근데 전향했잖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황인호 씨도 뭐 다 알고, 네. 어젯밤에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궁금증은 고한석 실장은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인사들은 코아 그룹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핵심 멤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게 되면 본인이 미투 사건에서 당했을 때 바로 그날 밤 고 실장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고 실장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다가 알고 공관으로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박 시장으로부터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변호사 구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었으니까 박 실장이 아주 뭐 모든 걸 털어놓는 측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박 시장은 그를 비서실장으로 고용했을까요? 궁금증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만 난무합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시장이 중국하고 뭘 하는데 중국 사업을 했던 사람을 쓸까요? 민주당 인사 중에서는 중국의 전문가가 이 사람일 수도 있겠죠. 왜 이런 분을 비서실장에 썼을까요? 측근으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했을까요? 아마 이거는 박 시장이 큰 꿈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정도 하려면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또는 북한과 관계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사건을 복귀 또 하겠습니다. 지금 유서를 보시면요. 이것이 유서라고 하는데 이 유서에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박 시장은 변호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변호사들은 이 문서를 그냥 작성하지 않습니다. 유서에는요, 내 사후에 내 재산을 이렇게 집행해라라고 유서를 쓸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서 쓰실 분들은 내 이름을 자필로 반드시 쓰고 날짜를 써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유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이건 변호인들이라면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유서를 써서 공증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가져가면 자필 여부와 더불어 자필로 내 이름을 쓰고 자필로 서명을 하고 자필로 날짜를 쓴 게 없으면 안 받아줍니다. 법원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효력이 없고요. 그 변호사들은 이거 다 아는 건데 어떻게 변호사인 박 시장은 날짜와 이름을 쓰지 않고 유서라고 남겼는가 좀 좀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 잘 아시는 분입니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유서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성한 시점이 언제냐? 고한석 실장이 떠난 오전 10시부터 그분이 공간을 12시에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하고 나온 10시 44분 사이에 30분 사이에 썼냐?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왔는데 그래놓고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에 딸 박다인 씨와 통화를 했느냐? 12시 안 오니까 이제 박다인 씨는 전화를 건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박다인 씨는 유서를 발견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전화했던 건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39분에 1시 39분에 고 실장이 또 박 시장과 통화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먼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돌아오시라 뭐 이런 얘기 했다 그랬는데. 그리고 2시간쯤 지난 오후 3시 49분에 박 시장의 핸드폰은 더 이상 발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나갔는지 전원 끊기를 누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세상과의 유통을 끊고 자기 계획대로 뭐 극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궁금증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시 44분 박 시장이 사내 심기를 정리하러 간다. 갔다 와서 발표를 하겠다. 12시경 돌아오겠다고 말했는데 왜 12시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12시 와서 발표를 억울하다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는 그 사이에 심경 번호가 있었던 거 아니냐. 1시간 정도 사이에. 10시 44분에서 12시 사이에. 그리고 이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박다인 씨랑 통화했으니까 돌아오지 않고 심경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혼자만의 심경 변화였느냐 아니면 누구와의 어떤 또 통화를 하고 이루어진 건지 이거는 박 시장 핸드폰을 풀어봐야 나오는 거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때 이분이 완전히 고립무원으로 갔다는 뜻인데 그럼 그때까지 측근들은 왜 이분을 고립무원으로 뒀느냐. 미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어서 뒤로 쭉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이전인 11시쯤에 고한석 실장은 말바이 북악산 안내소로 전화를 해서 박 시장 행적을 수소문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이미 고 실장은 굉장히 불안했다는 뜻인데 그러고 나서 1시 39분에 박 시장과 통화를 했는데 왜 강력하게 박 시장을 끌고 내려온 행동을 안 했을까요? 이 미투 사건이라 그런 건가요? 자, 북악산 안내소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운영하는 말바이 안내소인데 그럼 이곳에 있었던 분들은 고 실장의 전화를 받았으니까 박 시장이 여기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뭐 찾아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심히 넘겼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곳은요, 이쪽 왼쪽은 완전히 수방사가 차지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이렇게 뭐 철책이라 그럴까 쳐져 있으면 넘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곳곳에 CCTV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경찰청 직원들이 이렇게 운동복 입고 의무경찰이죠. 이렇게 서 있고 안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요. 숲속에도 CCTV가 보이고 등산객도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자살을 했다. 그리고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은 관목은 쳐버렸어요. 그래야 뭐가 숨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목을 매려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 목을 매려고 하면은 자기 키보다 좀 높은 나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나무를 가지를 발견해서 가려면 나무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줄을 묶는 작업이 슬슬 묶으면 풀어집니다. 그걸 묶은 다음에 자기 목도 묶고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거 시간 제법 걸립니다. 그거 지나가다 누가 보거나 CCTV 찍으면 그거 말리려고 옵니다. 쉽게 행동 못하는 곳입니다. 넥타이 2개를 갖고 갔다는 보도가 있어서 자꾸 이쪽으로 해석해 보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거기서 그렇게 행동을 했더라도 그분을 찾는데 신고를 받고 찾는 데는 시간 절대 오래 안 걸립니다. 자, 이 사건의 의문점은 측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갔다 유서와 같은 말을 했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말리지 않은 방기와 더불어 신고가 들어간 다음에 경찰이 발견할 때까지 7시간 동안 느슨하게 한 행동, 이게 가장 이상한 점입니다. 소방경까지 풀어서 7시간 후 발견했다? 이건 정말 너무한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 경찰과 소방 수사 능력 없다고 봐야죠. 핀란드 대사관 관저 부근이라 그랬는데 마지막 발신 지점이 대사관 관저에 가면은 곳곳에 CCTV입니다. 성북동 자체가 공간이 많아가지고 곳곳에 CCTV, 부잣집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수거해서 해보면 박 시장 어디 지나가는지 다 나올 겁니다. 숲속에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은 과연 자살을 한 건지 자살을 당한 건지 좀 헷갈립니다. 이런 방기를 의심하게 되면 북악산 숲속에서는 정말로 목매는 자살은 쉽지 않습니다. 밤중이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약을 먹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약을 구하려면 어디서 구했을까요? 어느 약국에서 처방전을 어떻게 해서? 그리고 독극물이라면은 부검을 해서 위에서 이제 이 액을 검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근데 부검은 안 했지 않습니까? 바로 화장을 이제 5일장 끝나고 했는데. 근데 감식은 했잖아요. 감식반 CSI 팀들하고 쭉 가면 저도 감식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감식 자료라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신도 그분들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안 찍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는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필카로 찍지 않습니까? 필카. 그걸 쭉 보고 아 이랬구나. 그럼 사람이 죽으면 몇 시간 지나면 이 뭡니까? 사반이 생기잖아요. 피가 움직이기 아니니까 낮은 곳으로 몰려가지고 사반이 생긴다. 그럼 목을 매달았던 발 쪽에 손끝에 생기죠. 아 그러면 이게 사망이 이제 목이 졸려 숨졌구나. 약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독극물이 나오고 아니면 누가 주사한 거라면 주사 부근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것도 없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도 되는 이게 뭔지 이 경찰이 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박 시장 시신을 발견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신고하신 분들은 측근들이고 미투 사건 때문에 주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요. 미투 사건으로 박 시장은 그 잘 나가던 삼선 서울시장을 한 번에 꺾어지는데 왜 꺾어집니까? 그럼 이분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이분의 꿈과 경쟁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분들은 역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정보입니다. 정보를 갖고 있으면 다 제압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누가 가졌습니까? 경찰청을 통해서 올라간 정보를 누가 가졌습니까? 또 다른 데 정보도 있을 거고.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취재했던 사건 중에 아가동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천의 아가동산이라는 사건에 아가동산이라는 데에서 자기 신도들을 뭐 죽였다라고 해서 여주청에서 살인사건으로 기소했던 사건인데 시체가 없더라고요. 죽였다는 사람들 말만 듣고 살인사건을 기소해서 제가 이런 시체 없는 살인사건이 어딨냐고 써가지고 그때 뭐 시청자하고 다투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죄 나왔습니다. 시체 없이 살인이라 그러면 그건 살인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이 시체를 찾아놓고 그걸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뭐 이번 시신을 부검도 안 하고 넘겨버리고 나서 자살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언론이? 한국 기자들 이 부분 추적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젊은 기자들. 경찰은 수색 시간을 끈 혐의가 있습니다. 수색 건까지 700명을 풀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 지역에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미스테리입니다. 미투 사건이라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건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가족들이. 뒤늦게 신고하고 또 비서실장도 신고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미심쩍은데 수색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그 죽음에도 정책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백선엽 장군이 국립묘지 가는 걸 반대해라, 뭐 파묘해라 이런 주장이 나왔었고 민주당에서 또 기어코 보훈처는 그분 행적에 친일 행적 하나 집어넣고 이 정치적이죠. 또 박 시장에도 이런 정책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놓고 왜 서울시장으로 장례는 또 치릅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모습에 보이거든요. 그 말고 이제 미투 사건 본질에 대한 추적 뭐 이런 것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VIP 사무실에 있는 내실 안에 침대가 있는 방 없애는 개혁 반드시 문재인 정부는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관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방방 떴는데 군 관사만 없애지 서울시장 관사도 없애지 않았지 않습니까? 몇몇 지방자치장들은 관사 내놓은 데도 많아요. 근데 서울시장은 안 내놓으셨네요. 시민한테 안 들려주셨네요. 관사를 없애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집무실 내실을 없애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해놓고 개혁을 가야 되죠. 뭐 어제 우리 대통령 국회에 가서 뭐 부동산 무슨 국회 개원 연설하면서 부동산 어떻게 연설을 하시다가 나오다가 50대 남성으로부터 신발을 던져지는 어떤 그런 사건을 당했는데 제대로 좀 개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진한 부분은 우리 국민 수준 또 기자 수준도 만만치 않으니까 설명을 쭉 하도록 경찰이 중립을 잡고 수사를 한 걸 발표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 죽음에는 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경찰이 요청한 박 시장이 3개의 핸드폰을 썼거든요. 거의 통신을 보자는 통신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시장 죽음을 방기하고자 하는 세력은 의외로 많습니다. 경찰도 방기하고 싶고 거기에 발을 맞춰주는 짝짝꿍 치는 법원이 있고 그 위에 그걸 또 미화하고자 하는 정치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가게 되면 제대로 할까요? 근데 거기서도 통신영장 신청했을 때 또 기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3만 불 국가가 이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좀 잘 좀 보시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아까 뭐라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진실한 사회로 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